아침 공부 이찬웅입니다. 오늘은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 19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의사결정 시 모든 변수를 무력화하는 상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책은 147에서 148페이지입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법에 관한 챕터 6번째 내용입니다. 너도 나도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죠.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한 경영학의 구루라 하면 단연 피터 드러커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1909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5년에 소천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죠. 그리고 사실 이 책,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만 해도 이게 처음에 1966년도에 발간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읽고 있는, 제가 읽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시게 되면 읽게 되는 책도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고요. 어쨌든 66년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2018년이니까 50년이 넘은 책입니다. 52년이 된 책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사실. 52년 전의 책을 읽고 이렇게 나눈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스24나 서점에 보면은 이 책이 액티브 상태로 되어 있고요.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얻을 게 많은 책이다라는 거죠. 사실 안에 예를 든 기업들이 최소한 52년 전의 기업들이니까 이름을 듣지 못한 기업의 예도 많고 GM이나 포드 그런 옛날 오래된 자동차 회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좀 지금 현실과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고 글 자체도 쉽지 않은 글이어서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그렇게 좀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얻을 게 많기 때문에 읽는 것이고, 또 그의 목소리는 진리가 그렇듯이 시대와 상관없이 대략 이렇게 오늘날의 경영 현장이나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또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한 450권 정도 썼다고는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만 해도 지금 예스24에 검색을 해보니까 111권이 되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쓴 책인데요. 그거는 자기 경영 노트와 같은 책입니다. 이 역자를 달리해서 다르게 나온 책인데 지금 절판되어 있고요. 혹시 그 책을 갖고 있다면 이 자기 경영 노트와 거의 같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역자가 좀 달라서 물론 그 문체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 책이 약간 더 쉽습니다. 쉬운데 지금 구하기 힘드니까 만약에 보시려면 이 자기 경영 노트를 사서 구입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책을 지금까지 이럭저럭 하면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도 두세 번 읽었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몇 번 읽었고, 이번에 이제 이걸 가지고 3번 정도 반복해서 읽고 매 챕터마다 짧게 나눠서 글을 썼고, 그리고 그 글을 토대로 또 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또 두세 번 읽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튜브에 이 방송을 또 올릴 거거든요. 편집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럭저럭 하면 한 10번을 읽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완전히 소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얻을 것들만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피터 드러커는 평생 컨설팅을 통해서 수많은 개인과 회사의 흥망성쇠를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시간당 수임료가 굉장히 비쌌죠. 당연히 그의 고객 또한 최고의 리더와 회사였고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살펴본 그 세계 최고의 리더들의 의사 결정 방식을 좀 정리해서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재밌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의 의사결정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많은 책들이 제시하는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66년대 얘기겠지만요. 그런데 더 진짜 재밌는 것은 그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던 상황이 오늘날도 또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말 탁월한 기업을 일구고 있는 훌륭한 리더들이 하는 의사결정 방식과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기업을 좀 위태위태하게 좀 힘들게 아니면 어거지로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더들이 결정하는 의사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지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피터 드러커가 살펴본 리더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입니다. 이 탁월한 리더들은 최고 수준의 개념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 다 참견하면서 감내라 콩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소수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아주 집중을 하려면 많은 그렇지 않은 의사결정들은 다른 직원들에게, 임원들에게 아마도 위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고요. 그들이 최대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이것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지나치게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속도를 특별히 중요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상수, 컨스탄츠라고 하네요. 불변의 상수를 파악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재주를 오히려 허점이 많은 사고방식의 징후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북치고 장구치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모든 회사 일들을 끌어안고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가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은 구도자처럼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뭔가 이 맥락을 파악하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경기의 흐름을 꿰뚫어서 그런 바탕위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맥락을 흐르고 있는 그 상수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에 있어 기교를 발휘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영리한 결정자가 되기보다는 건전한 결정자가 되기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기교를 발휘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영리한 결정자가 되기보다는 건전한 결정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잔기술을 발휘하기보다 그 자기의 의사결정이 어떤 일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들은 가장 난감한 의사결정은 올바른 타협과 잘못된 타협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고 있고요. 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올바른 타협과 잘못된 타협은 그냥 각각 두 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올바르면 올바른 타협, 올바른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어떤 회색지대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안 좋은 결정이다, 가장 난감한 의사결정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른 타협과 잘못된 타협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의사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 목적을 달성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피터 드러커가 책을 관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뭐냐면 피터 드러커는 책에서 그 효과성, effectiveness를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잘 해내는 것, 또는 원하는 결과를 창출해내는 능력,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와 약간 대비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efficiency죠. 주어진 일을 적은 자원으로 어떻게 빨리 해내느냐라는 건데, 이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성,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하면 잘 해낼 것인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역시 의사결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터드럭커는 어떤 결정이 작업 단계로 내려와 실행되지 않는 한 그것은 의사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낱 좋은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으면, 작업 단계로 내려와서 실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인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교육을 설계할 때 어떤 교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 중심의 그런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기술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그 갭을 명확하게 알고 그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업 경영에, 그리고 기업 교육에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에서 말한 4가지를 피터드럭커는 다음과 같이 다시 요약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은 최고 수준의 개념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실행에 옮기는 행동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실무 작업 계층과 가까워야 하고 간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은 최고 수준의 개념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실행에 옮기는 행동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실무 작업 계층과 가까워야 하고 간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의사결정 자체는 어떤 그 맥락을 파악하는 불변의 상수들을 파악한 의사결정이어야 되고, 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의사결정이어야 하고요. 그러나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은 단순하고 현장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그의 주장에 굳이 이의를 달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기업에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그 권고 대상이 사실은 대체로 큰 기업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개인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기업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기보다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더 현실적이죠. 기업의 인수합병을 결정하기보다 저녁 회식에 삼겹살을 먹을지 갈비가 나을지 그런 걸 결정해야 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예를 들면 결혼이나 취직, 이직 같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우리 피터드럭커의 그런 충고가 참고가 될 만합니다. 기업의 운명이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 하나로 갈라질 수 있듯이 또 개인의 성패도 중요한 의사결정 하나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위에서 상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재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수들을 파악해서 그 상수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변수를 무력화하는 의사결정의 상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오류의 변수를 덮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은 허다한 오류의 변수를 덮는 상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토대로 또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의사결정에 사랑의 상수가 늘 적용되고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한번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 피터드럭커의
리더들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이었습니다.